네,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두 분과 인사 나눠보죠. 오늘 함께할 두 분은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이권희 하이투자증권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보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 영향 좀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셀트리온 3사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늘 지수 대비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8%까지 밀리면서 장중 저점 낮추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8%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은 6%대 약세로 76,400원의 장중 저점 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이 뉴스 좀 점검을 해보셨는지 손 팀장님, 특별한 뉴스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영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좀 부장님께서 찾아주신 이제 뉴스 지라시 같은 게 있었는데 상대 경쟁사로부터 이제 원래는 셀트리온도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쟁사로 갈 수 있는 기업의 좀 그 신약이 먼저 좀 선택을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일단 해당 이슈가 어떤 트리거가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원래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 학회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스위칭 성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 투심 좀 흔들린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뉴스에 따라서 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어떤 지금 셀트리온을 이제 막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절을 지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거나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영향, 게다가 3사 합병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뭐 무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좀 더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건희 부장님 방금 전에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짚어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놀라셨겠는데요. 어떡할까요? 그건 지금 자세하게 좀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급하게 올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일단 지금 셀트리온이 기대했던 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잘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약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에 등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 등재 요건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옵텀 RX라는 이제 6월 23일 날 옵텀 RX라는 휴밀라 바이오시밀러가 그쪽에서 만든 시밀러가 추가 등재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두 개 암젠이나 뭐 산도스 이런 BI 등이 등재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쪽까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의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등재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험에 등재가 안 되면 사실 약이 잘 안 팔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사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공보험을 등재하는 것 쪽을 좀 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약이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많이 안 팔릴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밸류에이션에도 녹아들면서 주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애널리스트들도 많았었잖아요. 네. 이 움직임 속에 지금 16만 원을 깨고 한 1시,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 지지가 되는지? 일단 뭐 지금 자체는 아마 저점이 최근에 저점을 만든 게 13만 원대였는데 이 저점은 지금 계속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 직전 저점을 보면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 14만 원대였고요. 지금 1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제 14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만 있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따른 일시적인 급락이니까 사실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심이 좀 냉각되는 분위기가 오늘 오후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 전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움직임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 잠시 점검해봤고요. 오늘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서 전략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인데요. 첫 번째 프로이선이 머문 쪽은 바로 5G 장비입니다. 오전부터 해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은 아주 장기 낙폭과 대주죠. 미국 인프라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 이제 정말 탈출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 5G 장비주를 선택해 주신 우리 손 팀장님 선정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5G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5월 26일에도 한번 5G 통신 장비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수급들을 봤을 때는 뭐 저점을 이탈하거나 좀 횡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좀 호재성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고 어떤 최초에는 제가 오전장 개장했을 때는 변동성이 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기간주를 거치면서 좀 대안 섹터를 찾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좀 5G 섹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실망감을 꾸준히 주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5G 통신 장비를 갖고 왔고 저번 달에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5G 통신 장비를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바닥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으니까 이 종목으로 어떤 연말까지 가져가서 큰 수익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트레이딩 관점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는 5G 통신 장비가 한 2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지만 제가 정말 이런 정책 발언들의 실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기 이상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5G 관련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2분기 역시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어떤 삼성과 관련 있는 어떤 뭐 버라이즌과 관련 있는 정책과 관련 있는 이런 종목들마다 수급이랑 어떤 일간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옥석은 좀 챙겨봐야 된다. 그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뉴스에 대한 영향력부터 볼게요. 방금 바이든 대통령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지원 규모도 굉장히 대규모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국내 수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까요? 우선 국내 수준 영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 우리가 제가 5G 통신 장비가 오늘 슈팅이 나왔지만 수급들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한 4거래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정책 발언을 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제가 뭐 그 외인과 기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부 정보보다는 그래도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뭐 철도나 또 모듈러 주택에서 전력 설비로 넘어가듯이 통신 장비가 전력 설비랑 아예 무관하지 않거든요. 일단 전선이나 전력 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뭐 전쟁에 따른 복구, 어떤 전투를 함에 있어서도 통신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투자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 통신에 대한 실제 수혜 가능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의 실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서 삼성전자가 큰 연결을 해줘야 된다.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 통신 장비를 보급하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통신 장비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수준은 삼성전자가 뭐 버라이즌이나 뭐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딴다고 하면은 그 수혜가 아랫단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대감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수혜가 전망되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확실히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밸류체인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이시죠? 우선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5G 관련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데 뭐 KMW나 뭐 에이스테크나 뭐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쪽을 들 수 있는데 오늘 사실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와이어블이랑 기가레인이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 좀 깊게 파보면은 삼성전자 관련이 있다라고 할 텐데 제가 뭐 최근 1년치 뉴스를 봤을 때 이 정도 수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럼 현재 이 상황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정말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보다는 우리가 5G 통신 장비라고 하면 들 수 있는 좀 보편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먼저 좀 트레이딩 관점을 해보신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저는 물론 탑픽을 갖고 왔지만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괜찮으면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삼성전자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매매를 해 보신 다음에 네네. 나의 어떤 투자 원칙에 따라서 네. 보유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독 보도가 있어서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LG전자의 5G 특화망 할당 눈앞에 다가왔다. B2B 네트워크 사업을 본격화한다면서 LG전자가 이 5G 특화망 프라이빗 5G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5G 장비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 뉴스일까요?
일단 5G를 전반으로 다 깔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G는 굉장히 좀 주파수대가 낮고요. 고대역 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구역 내에서만 그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특화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특화망 장비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일하게 5G 종목들 중에서 남들이 안 좋을 때 좋았던 장비 회사가 HFR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HFR도 사실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네. 목표가도 하향이 나오고 사실 실적도 굉장히 부러졌습니다. 부러졌는데 이런 이제 특화망 사업을 다시 본격화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5G가 지금 전반으로 깔기에는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화망 사업 중심으로 해서 5G가 좀 발전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5G 특화망 시장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이쪽 퀄컴 쪽에서 이제 주로 하면서 연평균 이쪽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51.2%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이제 조사하는 이제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데 조사를 했더니 네. 5G 특화망의 시장 규모가 22년에 16억 달러였는데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2030년에는 3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화망 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망 중심의 5G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특화망 관련돼서 지금 잘 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 아까 얘기했던 HFR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5 전반 장비를 다 올리기에는 이 특화망 사업만 가지고는 개별 이슈로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5G가 처음에 올라갔던 이유는 전체를 다 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그래서 이게 직접 수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주가는 좀 이렇게 반응을 그렇죠.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HFR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HFR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너무 바닥권입니다. 예, 예. 오히려 1분기 실적 괜찮았던 솔리드라든지 RFHIC 이 정도만 조금 올라온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HFR은 일본 철도 사업 관련해서도 수주 소식이 있던데 이제 예.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분기까지는 적자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보면 HFR이 워낙 많이 벌었습니다. 902억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3,660억 정도의 이제 902억을 냈는데 영업이익을 올해는 1,794억에 86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적이 거의 뭐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모멘텀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한 3만 원대로 하향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반등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적자를 하거나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들 보면 확인을 하고 올리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주인데 보면 작년부터 수주가 계속 좋은 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오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원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확실히 달라지는 걸 봐야겠네요. 이틀째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올해 내내 한 44%가량 빠졌습니다. HFR 조금 신중한 태도로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 하셨어요. 탑픽은요? 네, 우선 탑픽을 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앵커님께 또 커피를 걸고 또 4개를 걸겠습니다. 그때 5월 26일에 제가 탑픽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랑 잘 어울린다고? 잘 기억이 안 나.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솔리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솔리드를 선정한 이유가 5G 섹터에 대한 투심이 어떤 좀 맥점을 잡으면서 아직은 좀 불확실하게 좀 큰 비중을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종목부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일단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1, 4분기부터 어떤 실적이 좀 방향성을 잡은 기업이 솔리드가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으면서도 역시 실적에 어떤 정신을 차린 기업은 좀 RFHIC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떤 지뢰와 갈륨을 기반으로 한 트랜지스터 및 전력 증폭기,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기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재 리포트를 보면 의료용 가속기나 뭐 산업용 건조기 등 반도체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1, 4분기 다른 5G 통신 장비 더불어서 이제 솔리드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부터 좀 다양한 주가 상승 이벤트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발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5G 통신 장비 관련 수주를 입게 되면은 그 수주가 RFHIC로 올 거고, 이에 따른 실적 향상과 고정비 감소를 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실적 향상이 또 전망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5G가 LTE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속도지만 단점은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을 절충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FHIC 같은 경우 퀀텀 코리아 2023에 참가하면서 양자 기술 소개하면서 이런 양자 암호 관련 수혜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업종퍼가 76.35인데 12개월 선회퍼가 21.16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업종 대비 저평가면으로 또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22,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25,500원, 목표가 24,500원 접근하면서 일단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는데, 2분기 실적이 개선되거나 어떤 삼성전자, 버라이즌발 모멘텀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중장기로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할게요. 둘 중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저는 RFHIC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바꾸셔서 RFHIC 탑픽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24,500원까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봐야 될 섹터가 바로 오늘 잘 가죠. 완성차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입니다. 최적 엔진에 이제 시동을 걸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트렌드를 안고 질주를 가느냐. 자동차 부품주를 선택해 주셨어요. 사실 완성차도 오늘 괜찮은데, 이건희 부장님 왜 부품주인가요? 완성차는 사라고 해도 말씀 안 사실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워낙 많이 물려 계시고, 사실은 현대, 기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전히 이제 뭐 수익권이 이제 본전이 되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수익권이 조금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지금 저는 주도 섹터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세 개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가 오늘은 좀 아침부터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렸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대차가 보면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전동화 목표를 이제 기존의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상향을 했고, 앞으로 이제 eGMP라고 이제 플랫폼이죠. 전기차 플랫폼을 틀을 한마디로 전기차에 이제 잘 찍어내기 위한 틀인데, 그 틀을 조금 더 개량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도 보면 모듈화를 해서 이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가 관련돼서는 그러면 부품주들과 같이, 부품 회사들, 협력 회사들과 같이 이런 밸류 체인들을 잘 구축하겠다. 한마디로 상생하겠다는 얘기를 또 같이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이제 현대차가 사실은 좀 IR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예, 오랜만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주가가 처음에는 반응을 안 보이다가 한 오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반응을 맞아요. 좀 보이기 네네.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들이랑 이제 기관들이 그 내용들을 좀 음미한 이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누르는 거는 결국엔 보조금 이슈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10대 중에 거의 8대는 내연기관이 팔리고 있고요. 역시 SUV 비중이 거의 한 6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대는 이제 고급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2대는 이제 사실 전기차죠. 근데 전기차는 주로 지금은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만 되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될 걸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인도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여전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자동차 섹터에서 부품주들도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판매 추이가 좋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호조라는 부분도 이제 2분기가 끝나가죠. 그럼 이제 7월 달에, 7월 말, 뭐 8월 초, 8월 중순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할 텐데,
그때 맞춰서 미리 이제 주가는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차그룹이 지난주에 발표한 이 모터웨이 그 관련해서 인베스터데이에서의 핵심은 전동화의 상향 조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품주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통합 모듈 아키텍처 IMA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결국에는 그 기존의 전기차를 만들어 봤죠. 그동안 계속. 이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좀 만들기 쉽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지금 테슬라가 간밤에 나온 뉴스가 뭐냐. 결국엔 이렇게 고마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죠.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근데 그것처럼 결국엔 현대차는 전동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진을. 예, 마진을 한 1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더 효율화시켜야 되고 부품을 더 컴팩트 있게 만들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잘 추진해 나가면서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계속 또 갖다 붙여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보면 그러면 기존의 현대차가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주로 밸류체인들을 쭉 갖고 있는데 이 벤더들한테 먹거리를 다 죽여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 사실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한테 지금 하나씩 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일감을 대표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예, 그 외에 이제 SL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땅까지 계속 이제 이런 전기차 밸류체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 전동화 과정에서 같이 수혜를 볼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는 어떨까? 지금 실적 좋을 거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완성차가 좋은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피크아웃 우연히 있지만 하지만 1분기에 다 좋진 않았잖아요. 부품주가. 일부 좋았던 종목도 있지만 모비스나 위아 같은 경우에 좀 약했는데 2분기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데이터를 네. 보면은 일단 뭐 1분기랑 2분기랑 3분기 어떤 큰 데이터 차이는 없지만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피크아웃일지는 이제 4분기 잠정치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운수장비 부품 말씀하실 때 뭐 현대차랑 기아보다 부품이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랑 일감 변동성이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치가 많이 좀 붙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해졌다 이거죠. 옛날에는 확실히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 매력도가 컸었는데 업종 퍼나 이런 PBR들이 많이 현대차랑 기아가 비슷해졌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현대차랑 기아랑 부품 중에 뭘 택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부품을 택하는 게 일감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퍼가 11에서 12 정도인데 현대차가 5고 기아가 3입니다. 근데 뭐 화신이랑 SL, 뭐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이 뭐 5에서 6입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평가 매력도는 현대랑 기아차가 더 높은 거죠. 그다음에 어떤 증권사에서 내비치고 있는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어떤 분기별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건데 우리가 뭐 2차 전지의 로봇처럼 이렇게 뭐 판타스틱하게 뭐 50%, 100%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5%, 10%가량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제조업을 봤을 때는 우리가 2차 전지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완성차를 봤을 때는 분기마다 5에서 10% 증가하는 것도 상당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리콜 사태나 어떤 스틸 상태,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난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이 선 반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판매 기조는 유지되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 여전하고 현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들도 외인과 기관의 저가매에서 유입되고 있으니까 투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분기에 비용 관리가 좀 안 돼서 위아랑 모비스 약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현대차의 호실적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하던데 이틀째 이런 강한 반등을 주면서 오늘 특히 장대 양봉의 의미를 좀 강하게 해석해도 될지 현대 위아 모비스 이제 바닥 다 다진 거예요? 네, 근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한테는 좀 권해드리기 어렵고 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께 권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대차랑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저평가 매우 다 비슷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이미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죠. 이제 바닥 대비 현대차랑 기아는 거의 30%까지 올라왔는데 현대위아랑 현대모비스는 바닥 대비 10%못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부품이랑 현대차가 낫고 나는 현대차랑 부품이 피크업 우려로 꺾였을 때 손절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보다도 좀 더 가볍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부품주로 가져와 주셨잖아요. 오늘 위아 모비스도 방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쪽으로 주실지 탑픽은요? 탑픽은 화신을 가져왔고요. 아까 현대차 연결고리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연결고리 말씀드렸고 화신 뭐 미국에 동반 진출한 부분도 다들 아실 거고 이 회사는 원래는 알루미늄 샤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에 들어가는 문짝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화신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동화로 다 바뀌어도 똑같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이 알루미늄 샤시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GMP 플랫폼에 보면 배터리를 이제 바퀴와 바퀴 사이에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쫙 깔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초콜릿 칩처럼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캡을 씌웁니다. 그게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제 캡을 씌우는데 그걸 이제 화신이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한마디로 배터리의 충격을 외부 충격을 첫 번째로 막아주는 게 화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영천에도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네.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연간 한 3천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천억이 크냐라고 봤을 때 화신이 1년에 작년에 이제 매출했던 게 1조 6천억, 1조 7천억이 조금 안 됐으니까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 네. 2조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지금 화신 PER도 예상 PER 보면 12개월 포워드 보면 아직도 5.3배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저평가받았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하도 뭐 단가를 후려치기 했다 뭐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률을 높게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항상 뭐 신제품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신제품 부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EV라든지 SUV에 들어가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볼까요? 사실 지금 안 비싼 건가요? 밸류에이션상으로 뭐 적당한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게 가이던스가 업사이드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모멘텀까지 장착을 하면서 상반기에 굉장히 좀 잘 나갔었죠. 17,000원 신고가 이후에 살짝 조정받았는데요. 2만 원까지 재차 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탑픽 화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 또 인사드릴게요.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